자, 라오스라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각 나라 외교부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한테 신뢰를 깼다면서 돌직구를 던졌고요. 그러다 보니 북한에게 미소를 짓고 우리한테 손살을 쳤다는데 과연 라오스에서 생긴 일 하나씩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장욱 차장,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 라오스 네. 비엔티안에서 아시안 그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포럼에는 육자회담 당사국 외무부 장관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왕이 그 중국 외교부장이 묵고 있는 이 비엔티안의 그 시내에 위치한 논찬 팰리스 호텔에서 네. 어젯밤 그 우리나라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1시간 동안 그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중에 회담한 거 뭐 일정이 잘 안 잡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신경전을 하는 겁니까? 중국이 우리 호텔로 와라. 밤늦게 내가 좀 만나주마. 이런 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현재 사드 문제 관련해서 중국이 굉장히 그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설명할 것이 있으면 니들이 와서 설명해라. 네. 이런 그러니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 우리한테 계속 이 사드 문제 때문에 불편한 심기를 보였는데 어제요. 아주 가시돋친 얘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얘기했고 우리 외교장관이 오히려 중국식 표현을 통해 좀 받아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但是正因为韩方的一些做法，损害了我们双方的互信，让我们感到非常的遗憾。 양국 관계가 긴밀해질수록 또 여러 가지 도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아주 깊은 뿌리를 수반하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할 그런 또 사안들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저 장면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장관이 양국 상호 신뢰에 해를 끼쳤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보통 저런 거는 비공개 장소에서 장관끼리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네요. 일부러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네, 일부러 했죠. 네. 그다음에 중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네.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디펜스, MD 네. 체제에 가입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네. 만약에 MD 체제에 한국이 가입하게 되면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이 굉장히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그 사드 배치를 계속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이제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가 MD 가입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네. 했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 한국, 일본, 미국이 네. 3개국이 정보 교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이제 가운데 두고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일본에 정보를 전달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약정을 체결했는데 네. 이번에 분명히 한 것이 사드 레이더에서 입수된 정보는 절대로 일본은 주지 않는다. 그 사드 레이더에서 입수된 정보는 페이트리어트 포대하고 사드 포대 간에만 서로 이제 주고받지 절대로 일본에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명백히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MD 체제 가입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했습니다. 자, 중국이 얼마나 이걸 받아들였을지 좀 궁금한데요. 윤병세 장관, 이렇게 밤중에 열린 한중 외교장관 때 신뢰가 해쳐졌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외교적으로 잘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윤병세 장관 오히려 중국식 표현을 통해서 받아쳤습니다. 심규선 대기자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뭐 윤병세 장관 좀 우리는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말을 좀 동원했는데 중국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가 보죠? 그러니까 장작풀을 빼면 물을 식힐 수 있고 풀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런 얘기는 네. 결국은 중국이 북한의 핵을 네. 제어하거나 또는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네.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윤명식 장관이 장작포를 뺀다는 얘기는 핵을 폐기하면은 쌍방 간의 관계를 다시 물이 펄펄 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관계를 이제 냉각시킬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바로 풀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이것 바로 북한의 핵무기로 본 것입니다. 네. 핵무기를 제거하면은 제거하려면 이런 쌍방 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그 뿌리인 핵무기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가령 이제 입장을 바꿔 얘기하면 중국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이제 고사성어나 속담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한 수 자신의 뜻을 설명한 거니까 뭐 세련되게 접근한 걸로 보입니다만,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죠.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봉산개소 우수탑교. 결국 또 이것도 좀 저희가 잘 안 쓰는 어려운 말입니다만
어떤가요? 보통 저기 보면은 봉산계도 우수 탑교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지금까지 우수 가교, 네. 다리를 놓다라는데 이번에 탑이라고 나와서 조금 의아한데 어쨌든 네.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논다 그래서 사실은 저게 적벽대전에서 진 네. 조조가 도망을 가면서 네. 사실은 너무 지금 산이 막혀 있고 지금 뭐 웅덩이가 있다고 해서 군사들이 불평을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조조가 일가를 하면서 군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네.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고 떠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이런 식의 지정했던 건데 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2011년도에 클린턴 국무장관이 네. 중국과 경제 대화를 할 때 썼던 말입니다. 아, 미중 관계도 적용될 그렇죠. 수 있는. 미중 관계도 네. 썼던 썼던 얘기고 2015년도에는 현호석 저 부총리가 네. 똑같은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아, 저는 잘 모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뭐 여러 번 예, 그때는 미국 우수, 사람들도 사용한 적이 우수 가교라는 있거든요. 그런 말을 썼는데 네. 어쨌든 여러 번 썼던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간에 네. 예, 산이라는 이런 그 난관이 봉착하면은 우리가 길을 낼 수가 있고 또 물을 만나도 다리를 놓아서 쌍방 간의 관계를 그 돈독히 하고 복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조조가 했던 이런 그 고사, 이 소설 속 이야기를 윤병세 장관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중국도 얼마 전에는 그 초한지에 나오는 한 대꾸를 이용해서 결국 북한의 핵을 노리는 척하지만 결국 목을 겨루는 건 우리 쪽 아니냐. 미국의 속셈이 이렇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장면과 함께 왕이 장관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영화 초한지의 발언입니다. 저렇게 칼춤을 추고 있지만 실제 노리는 것은 유방의 목이라는 거죠. 中国有句古话叫做“项庄舞剑，意在沛公”。我们现在画一个大的问号：美国部署萨德导弹到底是？ 자, 저렇게 이제 칼을 드러내는 것. 이제 그동안은 이제 속으로 감추면서 외교적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는 대놓고 비판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과연 오래 갈지 매듭이 지어질지 좀 봐야 되겠네요. 사드는 네. 목을 겨냥하는 무기가 아니고요. 방패거든요. 네. 왕이 장관이 비유를 잘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북한 외교장관도 왔거든요. 이용호라는 인물입니다. 그 어제 있었던 얘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북한의 외교장관을 경호하는 라오스 군인들이 전기 충격기까지 동원을 했다는군요. 저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이 라오스 군인들이 이용호 그 북한 외무상을 경호하면서 이 전기 충격공을 휘둘러서 네. 기자들이 강력 항의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저 소리.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전기 충격기 소리가 들리시죠? 접근하지 말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과잉 경호 논란이 좀 벌어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굉장히 이좀 접근해서 뭔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네. 그걸 이제 라오스 이 경호관들은 이게 강력하게 이게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라오스랑 북한이 뭐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았습니다만 저렇게까지 해주는군요. 네, 현재 몇 남지 않은 네. 공산주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리용호가 이제 라오스에 가기 전에 네. 김영철 당 부위원장도 갔다 오고 여러 그 고위 간부들이 금년 들어서 벌써 라오스를 방문했거든요. 네. 아마 방문했던 게 라오스가 친한국화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갔다 온 것인데 보니까 그래도 중국하고 라오스가 중국의 뭐랄까 하수인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긴밀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용호는 이제 스위스 대사를 하면서 김정일 일가의 비자금도 관리하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돈 문제 이제 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경우는 엄격하게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2년간의 북중 외교장관이 만났거든요. 이건 의례적으로 그냥 다자회의할 때 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드 때문에 심기가 틀린 중국이 보란 듯이 북한을 끌어안는 걸로 봐야 되나요? 일단 두 번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과 미국 측에다가 네.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유엔 대북 제재에 이제 동참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한미 측이 사드를 배치하면은 그 부분에서도 자기들이 네. 그 어떤 뭐랄까
약간의 그 여유를 네. 이제 발휘를 해가지고 네.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제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정은이 방중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네. 않았는데 만약에 뭐 한국과 미국 네. 측의 압박이 강해진다면 김정은이의 그 방중을 초청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압박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라오스에 도착하는 건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그러네요. 이정훈 편집국께 좀 질문 드릴게요. 호텔도 같은 데 묵고 또 라오스에 올 때 비행기도 같은 걸 타고 오고 일부러 맞췄다고 봐야 되겠죠? 뭐 북한에서는 라오스 오는 직항이 없고요. 네. 중국에서도 아마 라오스 가는 직항이 저 동방항공밖에 없는데 쿤밍에서 뜨니까 네. 같이 맞춰 간 걸로만 보시면 오히려 편할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라오스에는요. 저희 라오스를 가보시면 중국의 경제력이 라오스에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가품이 거의 중국제인데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라오스에서 가장 큰 기업은 한국계 기업인 코라오였습니다. 네. 코라오란 기업이 코오롱 출신 사장이 가서 크게 사업을 해서 많이 일본데 요즘 조금 사업이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라오스에서는 한국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네. BNTN에 가보면은 우리 저 삼성이나 LG 휴대폰 굉장히 인기 좋고 저가 중고차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네. 뭐 라오스가 공산국가지만은 친북이다, 친중국이다 뭐 바로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왕이 부장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네. 사드보다가는 네. 남중국해 문제에서 지금 중국이 완전히 고립됐거든요. 네. 지금 중국을 지지해 주는 나라가 파키스탄, 북한 이런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사드보다가는 오히려 남중국해 문제에서 세계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 북한 외상하고 같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ARF 회의를 개교해서 네.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네. 아세안 외무장관 그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서 네. 비례를 채택해야 되는데 네. 이게 빠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국을 비난해야 되는데 빠진 것이 네. 현재 그 아시안 국가 중에서 필리핀, 베트남, 네. 브루나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4개국이 바로 이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이렇게 분쟁이 있는 나라인데 네. 현재 아세안은 만장일치가 아니면 통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 이 네 나라가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서 중국을 비난하는 결의를 이제 채택하려고 그랬는데 네. 캄보디아하고 네. 라오스가 반대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웠던 두 나라가 반대하는 바람에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ARF 외교 무대에서만큼은 중국의 그 팽창주의와 국제 법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과 관련해서는 비난하기 좀 어려웠다는 거. 중국의 돈의 힘일 겁니다. 돈의 힘. 라오스에 가보시면 네. 중국의 경제력이 굉장히 많이 끼쳤다는 걸 파악될 수 있고요. 캄보디아 건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이제 외교장관 자격으로 이제 ARF 현장 공식적인 국제 무대에 나온 것 봤군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스처는 많이 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같이 포용하고 끌어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우리한테는 신뢰를 깼다. 유감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지 CCTV를 보면요. 우리도 날아가는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을 갖췄다면서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자, 중국이 갖고 있는 MD 체제 이건가요? 이정훈 편집은 어떻습니까? 네. 저렇게 공개했거든요. 네, 직격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직격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럼 자기네도 사드 비슷한 거 있네요. 네. 근데 왜 우리 사드 받는 거 갖고 왜 이렇게 난리예요? 네. 뭐 쌤쌤인데. 네. 그래서 중국은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런 심리인 것 같은데 저렇게 자기네 과학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도 우리대로 하는 거고 주권 침해하지 말고 내정 가섭하지 말아야죠. 네. 그런데 기술적으로 네. 중국이 가지고 있는 MD 미사일하고 네. 사드가 기술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 우리를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저 미사일 방어치기 하나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팩3하고 사드는요. 쫙 그냥 올라가서 맞춰버립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LSAM, MSAM 만드는 거는요. 네. 기본 기술이 러시아 S300이거든요. 네. S300은 우리 북한의 북극성 SLBM 발사할 때 보면 푹 올라갔다가 푹 하고 불 붙어서 슉 올라가는 2단 발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천궁 미사일, 천궁이 MSAM인데 발사하는 네. 거 보면 쭉 올라갔다가 푹 하고 날아갑니다. 아, 그렇죠. 2단으로 올라가죠. 2단으로. 꺾어지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 기술이에요. 근본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미국을 못 따라간 건데 저도 지금 저 화면을 보면서 2단 발사되나 봤는데 그 장면 없이 바로 맞추는 것만 나오는데 네. 아마 저들도 S300을 기본 모델로 했을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러시아 기술이 좋은지 미국 기술이 더 좋은지 모르는데 어쨌든 미국은 저 사드하고 팩슬 기술을 그렇게 가깝다고 하는 대한민국도 기술은 안 줍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러시아 기술을 갖고 와서 S-300 통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최근의 현상이라면요. 사드와 관련해서 찬반 누구나 다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전자파를 거론하면서 사드를 반대한 분은 사라졌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왜냐하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다 한 줄씩 두 줄씩 한마디 걸치곤 했었는데 그 말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니까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사드 얘기를 경제 전문가인데요. 사드 얘기를 썼거든요. 한 대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이제 단거리 미사일인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수분 만에 도달한다. 그런데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는 하나 배치해놓고 별도로 페이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한다. 그러면 성주에도 사드 두지 말고 수도권에 하듯이 페이트리엇 두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전 국무총리가 지적을 하고 우리 운명 우리가 결정해야지 왜 미국이 결정하느냐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이죠. 사드 대신에 페이트리엇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네. 반경으로 봤을 때 10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네. 10개를 따지게 보면은 크게 이럴 것도 없고 또 하나는 페이트리엇은 속도가 마하 4에서 500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고고도로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떨어뜨리면은 대기권 밖에서는 음속에 14, 15 정도 되고 14, 15배가 되고 대기권 안에 들어와도 음속에 10배가 되기 때문에 음속에 4, 5 되는 미사일 가지고 음속에 10배 되는 미사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명령이 떨어지고 그런데 사드는 굉장히 빠릅니다. 음속에 8.25배가 되기 때문에 사드가 훨씬 성능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훨씬 더 유리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페이트리엇 그러니까 정운찬 총리 얘기를 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사드에 이렇게 중국이 반대하는 거 두지 말고 페이트리엇 조그마한 범위이지만 이것 곳곳에 두면 될 걸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개를 가져와야 됩니다. 사드, 그러니까 페이트리엇을 10개를 가져와야 사드 한 개 포대가 맞먹습니다. 네. 아니 우리 저 정운찬 총리님 저기 각자의 영역이 있는데 네. 뭐 안보 분야에 오신 거 고맙습니다. 근데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패트리엇 두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 하셨는데 그 네. 반대 논리로 사드 두면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드를 하나 더 두면 되는 네, 거 아니냐? 그러면 더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네. 적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저걸 뭐라 그러나요? 저걸 너무 좀 억지 이론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그랬는데 네. 정 총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누구고 네.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명중률을 얘기하는데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트리엇 2는 네. 명중률이 40%입니다. 열- 한 발 쐈을 때. 네. 물론 4개 다 쏘면 100% 맞출 수 있으나 한 발 쐈을 때 40%고 아, 네 발을 날아오는 미사일 하나를 향해서 네 발을 발 다 쏘면 맞출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맞는 거고. 맞는데 한 네. 발 쐈을 때는 4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 페이트리엇 3는 미국이 갖고 있는 거죠. 명중률이 60%입니다. 한 발 쐈을 때. 한 발 쐈을 때. 네. 근데 이 사드는 명중률이 첫 발 쐈을 때 대기권 밖이서라면 99%입니다. 네. 그럼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명중률 관련해서인데요. 심규선 대기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운찬 총리도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는 도저히 내가 용납을 못하겠다고 판단하는가 보죠. 지금 제목이잖아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논리는 왜 미국의 뭐랄까 경도된 그런 결정을 내리냐는 건데 네. 저 칼럼을 저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만은 우리의 운명은 중국에 맡겨야 한다. 네. 는 내용 같아요.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네. 물은 말입니다. 지식인들은 네. 자기 주장을 할 때 첫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하고 네. 그렇죠?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나의 의견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 얘기하다 보니까 저런 글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제 얘기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결국은 안보에 관한 문제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알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 중국이 세서 그렇습니다. 네. 강해서.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 문제는 네. 안보의 문제이자 우리가 결정할 문제긴 하지만 경제라든가 네. 또는 미래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네. 중국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존과 안보를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근데 저기 보면은 지금 저 뭐 중국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거 보면 네. 결국은 중국한테 눈치를 보고 결정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미국 눈치 본다고 왜 그걸 비난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 근간은 사실은 한미 동맹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러면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제목 굉장히 이중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를 중국한테 들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결정해야죠. 당연한 얘기고 만약 이것을 박근혜 정부한테 하는 거라면 미국 말 듣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미국 얘기 차단하고 사드를 포기하라 이런 말로 들리네요. 저 간단히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저런 고민은 어떤 정권이든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요. 네. 동북아 균형자라는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네. 사실은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네.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결과밖에는 내놓지 않고 아무것도 못 이뤘거든요. 마치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 그렇죠. 있는 근데 것처럼 그럴 만한 얘기했었죠. 역량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동북아 균형자, 밸런스라는 말을 가지고 나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무위로 끝났습니다. 네. 당시에 한미 동맹을 상당히 훼손시켰습니다. 네. 어느 정권이나 네.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 경우에 있어서 네. 사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왜 눈치만을 보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 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요.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였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종석 전 장관이 한 2주쯤 전에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구장차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현재 북한은 남한을 향해서 약 100발의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선발이죠, 선발. 선발의 네.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도시나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다는 것은 곧 전면전이 시작됐음을 뜻한다. 그렇죠. 그러면 네. 북한이 사드 체계를 무력화하려고 48발의 48발의 사드 요격 미사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몇 배 이르는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것이 분명하다. 네. 더구나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중에 어느 것이 핵을 탑재했는지 구별할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드를 하나 갖다 놨지만 네. 그 사드로는 그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뭐 칼럼에서 이제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발을 성주에 포대를 배치하는데 수백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사드 무용지물이 된다 그 얘기네요. 저 주장은 말입니다. 네. 전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네. 전개한 논리거든요. 네. 만약에 거기 그 글에 써 있듯이 예를 들어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왜 사드만 발사를 합니까? 네. 그런 논리는 이미 네. 그 이후에 우리 여러 신문에서도 반박이 나왔지만 만약에 저 정도로 1000발을 모두 쓸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한국도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가용 수단을 전부 동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글을 써야지 마치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으면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러네? 1000발을 쏘면 48발로 어떻게 막지? 절대 저런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북한이 현재 처음에 쏠 수 있는 거는 이동식 발사대가 한 100개에서 200개 사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사일 기지는 우리가 개전 초기에 다 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동식 발사대는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는 한 200발 가까운 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거로서 네.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초기에 200발을 막을 능력만 갖추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성주에 1개 포대가 오는데 네. 이 성주에는 9개 발사대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네. 그럼 72발입니다. 48발이고.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 200발을 막기 위해서 네. 사드 한 2개 포대 정도를 더 사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드가 막지 못하면 네. 떨어지게 되면 그 밑에서는 페이트 미사일이 맞게 되니까 훨씬 더 우리 국민이 안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현재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네.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를 해가지고 네. 사드를 빨리 우리한테 팔아라 말이야. 네. 그 한 1조 원 된다 하는데 좀 깎아서 팔고 네. 해서 우리가 우리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데모를 하는 게 정상이지. 네. 뭐 사드가 무용론이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네. 더군다나 무슨 뭐 전자파가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네. 자꾸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렇게 님비를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저희가 지금 가정을 해보자면요. 군사적인 상황인데 장사정포라는 거 휴전에서 막 대포를 쏘면 그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맞을 수밖에 없죠. 왜 없겠어요. 현재로선. 밥 먹으면은 그 대책 세우는 사람들이 한 몇백 명인데 네. 그것도 군에서 제일 똑똑하고 영어 잘한다는 친구들이 그거 아는데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이종석 장관하고 정총리께서 수도권 어떻게 방어하냐 그랬는데 네. 방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단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그렇습니다. 알려주면 또 희한한 논리 만들 텐데 방법이 있고요. 제가 설명드리죠. 예. 자, 장사장포가 말이죠. 현재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산 뒤에 터널에 있거든요. 네. 산 뒤에 터널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투기라든가 네. 무인 정찰기든가를 보내서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개전 초기에 다연장 로켓포나 네. 174포를 끄집어내는 동향만 보이면 네.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만약에 쏘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우리 포가 먼저 때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군기가 가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 수도권으로 폭격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재래식 포탄이나 로켓 포탄을 다 막아냅니다. 네. 우리도 빨리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네. 하층 방어막을 완성한다면은 네. 아까 아까 우리가 포로 때려서 장사장포를 이제 제거를 하고 네. 공군기에 가서 제거를 하지만 제거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포탄 날라올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아이언돔을 우리도 빨리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차피 잘 막지 못할 텐데 왜 사드를 사가지고 중국만 긴장시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전직 총리와 전직 장관의 얘기라 뭐 사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는 반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란이 벌어지는데 네. 국내에서는 적어도 네.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되는 게 맞고요. 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우리 정도 나라가 됐다면 단 1% 내지는 2%의 어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거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다면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안보의 정석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예를 들어서 국민을 안전하고 그다음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거기에 맞는 경제력을 투입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론과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거는 중국이 먼저 개발했던 거를 네. 합의해서 만드는 거고요. 중국은 300mm 방사포는 도저히 이게 운영이 안 된다서 포기했는데 북한은 갖고 와서 그걸 좀 만들어서 배치를 했는데 네. 저게 무선하고 비슷해갖고요. 시험 발사를 별로 안 해봐갖고 쏘면은 찢어질 거는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요. 네. 그리고 저걸 잡는 무기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제를 설명드릴게요. 하피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무인기예요. 네. 폭탄을 잔뜩 싣고 있어요. 그래서 네. 쭉 이게 산이 이렇게 쓰면 산 뒤에서 나가서 쏘기 때문에 우리 네. 포가 쏘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놈은 쑥 날아가서 뒤에서부터 그 터널 들어가 터지니까요. 비행기 새처럼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언돔과 하피가 있으면 우선 당장 나온 기술 갖고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이제 남북 간에 그리고 한중 간에 갈등이 있고 생각 차이가 있고 안보 불안이 생겼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이 우리한테 무역 보복할까 싶은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나 대구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보면은 이런 게 아주 소심한 보복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중국의 이제 칭다오시하고 대구하고 93년부터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네. 대구에서 치맥 파티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도 굉장히 네. 대규모로 했었고요. 네. 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우리나라의 치맥이라는 걸 찾고 있는데 갑자기 네. 예정이 돼 있었던 참가를 취소를 했고 네. 대구 지역에 우리의 칭다오 교류 방문대 칭다오를 방문을 하겠다는 것도 아예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기가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도요, 칭다오라는 데가 왜 맥주로 유명해졌냐면, 네. 여기가 19세기 때 중국에서 독일의 조개지라고 하죠. 이른바 그 식민주의로 아예 상납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거기 자기들 마음대로 집을 짓고 있어서 그래서 독일식 맥주도 발전을 해서 역사적으로도 중국 입장에서는 네. 외세와의 어떤 균형이 있었을 때 외세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교훈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맥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맥주 자체가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가는 거라서 칭다오 입장에서는 참가를 아마 못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도 네. 많고 걱정도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우리 감내해야 됩니다. 감내해야 한다. 당당하게. 다만 네. 당당하게. 일본과 중국이
경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네. 일본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요. 네. 이거였어요. 국제적 룰에 어긋난다. 네. 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장을 했고 언론도 주장을 했지. 네. 야, 중국이 저렇게 보복을 하니까 우리 좀 이렇게 굽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히토류를 가지고 네. 경제 보복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히토류도 또 제3의 나라, 제3의 국가한테 다변화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사라졌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네. 일을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뭐가 우선이냐에 따라서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따지는 것이 네. 결국은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한중 그 장관급 레벨에서 네. 며칠 전에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라고 네.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무역보복을 안 한다. 네. 못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니까 네. 무역보복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다만 뭐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저런 네. 한중 교류 이런 거를 네. 이렇게 좀 거부하면서 우리를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네. 옥죄려하는 그런 동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봐라. 칭태우 사람들이 대구에서 치킨과 맥주 안 먹으니 우리가 얼마나 손해냐. 그러니 중국 자극하게 하지 말아야지. 이 사드는 왜 배치해? 라고 이렇게 비약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